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특보의 이모저모를 짚어봅니다. 무심코 찍어 SNS에 올린 사진이나 영상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동영상 유포 사건으로 도마에 오른 불법 촬영. 팩트체킹 젊은 시선에서 짚어봅니다. 내가 본 DMB. 오늘은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맞춤형 수학 솔루션. 관찰 카메라 형식으로 돌아온 수다학에 대해 살펴봅니다. 뉴스의 엑기스만 골라 3분 안에 담는다. 유튜버 감성으로 만든 또 하나의 인기 콘텐츠 3분 뉴스의 제작 현장을 YTN 이야기에서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입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인 YTN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학을 고품질의 콘텐츠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얼마 전 언론사 최초로 100만 돌파를 기록한 YTN 뉴스 유튜브 채널과 함께 시청자와 활발한 소통 창구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강흥식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지난주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헝가리에서 관광하시는 분들이 유람선 침몰 사고가 났고 그 이후에 YTN에서는 계속 뉴스 특보 체제를 유지했거든요. 지난 한 주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먼 타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커서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언론 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번 사안은 재난 사고에 헝가리라는 원거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지만 취재 기자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제한된 정보로 방송을 해야 돼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측 보도라든지 또 피해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언론 기사나 생방송 중에 부적합한 내용이 보도되는 경우 등도 있었습니다. 예. 자, 뭐 미리 좀 이렇게 뼈아픈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좀 짚어보고요. 먼저 좀 궁금한 게 원승현 평가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타사랑 그런 비교해서는 좀 YTN 이번 특보 보도가 좀 어땠었나요? 제가 YTN 보도를 쭉 모니터링을 했는데 예. 타사 비도는 사실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YTN에서 초기에 예. 보도를 하면서 눈에 띄는 점은 아무래도 현장 리포터를 연결을 해서 현지 리포터와 연결을 해서 현지 상황에 대해서 혹은 현지 언론에서 보도된 사고가 터지고 나서 바로 이어졌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지 리포터의 연결을 통해서 현지 언론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도해 한 점, 그리고 또 여행을 갔던 분을 섭외해서 여행 이후 경험자를 통해서 그 다뉴브 강 그 관광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점들이 보도된 점은 현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YTN이 다른 방송에 비해서 뉴스 특보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집중적으로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속보성이라는 것이 항상 동전의 양면 같아서요. 신속하고 빠르게 전환하는 것은 좋지만 정확성이 항상 위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YTN의 뉴스 특보 초기에는 사고 원인에 대한 추측 보도라든지 출연자와 전문가 등이 추정하거나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부정확한 정보들이 그대로 방송되었기 때문에 정확성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어떤 오류들이 있었나요? 이번 사안은 사실은 재난 방송에 좀 준용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방송 심의 규정을 보면 재난 방송 조항이 제24조 2에서 4에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YTN이 초기에 그 사고 원인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75년 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 그동안 위험이 축적되어 왔다.
헝가리 당국이 깊은 수심에도 수색을 하고 있다. 예. 뭐 총력을 이것도 뭐 패널들이 한 얘기들인가요? 네,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등 부정확한 정보를 방송을 했고요. 예. 또 저가 여행사와 낡은 배의 문제 등으로 원인을 돌리는 추측 보도 등이 이제 방송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정확한 정보 제공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사실 우리 시각으로 이제 30일에 사고가 났고요. 그 이후에 첫 그 실종자 수색 성과가 나오기까지 꽤 며칠이 걸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사고 초기에 저희가 뉴스 특보 체제를 운영하면서 현지에서 들어오는 속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전문가들 모셔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오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께서 좀 해명을 해주시죠. 예, 그 사고 당일인 그 30일 아침 한 7시 조금 지나서 이제 처음 사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1시부터 특보 체제로 전환을 했고요. 그 사고 초기에는 그 외신으로 들어오는 그 몇 줄짜리 기사 그리고 외교부 발표 내용 외에는 사실 그 알려진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진행하는 중에 그 일보를 처리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특보 체제로 들어가고 장시간 방송 시간을 끌고 가다 보니까는 그 팩트 외적인 부분도 우리가 언급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 사고 초기에 그 제한된 팩트를 가지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 교수님, 뭐 사실은 저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이 좀 내부적으로도 가다듬고 타사도 그런 규정들을 내부적으로 다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보가 이루어질 경우마다 이렇게 뼈아픈 지적들이 나오는데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어떤 게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까요? 일단 문제점을 한 두 가지 더 짚고 싶은데요. 예. 일단 정보원의 문제와 그 진행자의 문제입니다. 그 이번에 YTN 뉴스 특보에서는 헝가리 리포터, 부다페스트의 현지 주민, 그다음에 예. 여행객들을 예. 연결해서 방송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직후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사고 직후 초기에 이제 뉴스 특보 체제인 거죠. 예. 근데 리포터가 그 직접 취재해서 방송한 내용인지 예. 개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고 기자가 아니고 현지 리포터. 네, 현지 주민과 그다음에 여행객들의 경우에도 사실관계보다는 단편적인 개인의 경험이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시청자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위에 대해서도 좀 뭐 해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초기에 저희가 리포터, 현지 리포터죠. 연결을 했고 또 최근에 그쪽에 관광을 다녀오신 분들도 연결을 했는데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뭐 전문적인 그 기자가 아니다 보니까는 그 좀 리포트를 할 때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적절하지 않은 그런 멘트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현지 리포터들을 뭐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진행자들도 대형 인명 사고의 경우는 이제 상당히 저희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월호 때 경험도 있고 해서 그 이런 부분은 뭐 앞으로도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원승현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도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전문가 패널들이 사고 당일날 나와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헝가리 쪽에서 뭐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뭐 불명확한 사실들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사고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뭐 비가 와서 선장이 실수했다 이런 식의 말도 있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방송 심의 규정에 또 재난 등의 원인, 책임 등을 방송할 때는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미리 판단함으로써 시청자들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 관련 규정에도 저촉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사고와 속보 체계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패널 선정에 신중함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 사실 뭐 이런 대형 사건 사고라는 게 예고 없이 항상 찾아오고 한두 시간 안에 뉴스 특보 체제로 전환한 뒤에 사실 그 모든 뉴스 콘텐츠를 단시간 안에 채우기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시는데 그 섭외할 때 좀 고충이 있으시죠,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고가 나면은 이제 관련 전문가들 그 리스트를 놓고 섭외를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전문가들이 뭐 저희 방송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다 또 각자 스케줄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연이 가능한 분부터 섭외를 하게 되는 거고
또 뭐 급한 대로 먼저 전화 연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시각각 그 변하는 상황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뭐 지적하신 대로 패널 선정이나 또 패널들의 발언이 정제되지 않은 그런 발언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 부분은 뭐 항상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예. 자, 원수민 평가원님, 아무래도 특보 체제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일반 뉴스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지난 29일 방송됐던 인보사 신장세포 왜 문제인가 보도를 인상 깊게 봤는데요. 예. 이 코오롱 인보사 관련 보도 중에서 단순 사실 보도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추가 설명을 통해 알기 쉽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이 인보사액 제조 공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는데 깔끔한 그래픽 처리가 되면서 뭐가 문제였는지 이해가 잘 되었고요. 문제된 내용은 바이러스 증식을 위해서 인보사 1액에서 사용되었던 신장세포가 인보사 2액에서도 연골세포 대신에 사용되면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신장세포라는 게 암세포 전 단계의 세포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사용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담겨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교수님은 다른 뉴스들 이번에 한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25일에 방송된 화학안전사고 경기 안산 단원 최다 발생이라는 예. 뉴스를 잘한 뉴스로 꼽아 보았습니다. 예. 이것은 그 화학안전사고에 대한 경고를 담은 내용이었는데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래픽을 통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사고 발생 빈도가 많은 지역, 시기, 또 원인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유용한 정보로서 가치가 있었습니다. 팩트나 데이터에 근거해서 방송의 환경 감시 기능을 충분히 이렇게 수행했다라고 평가가 되었고요. 데이터 저널리즘은 빅데이터 등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다 앞으로 미래에 더욱 그 유용한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뉴스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 동료 기자들도 보면 이 데이터 저널리즘에 관심 있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이 데이터 저널리즘 팀장을 맡고 있는 함영건 기자가 실제로 외부의 기자들을 상대로 교육도 강연도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내부의 어떤 자랑거리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데이터를 활용한 저널리즘 좀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데이터 저널리즘은 그 방대한 공공 데이터를 그 수집,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정리된 자료를 분석하고 시각화해서 그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취재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그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는 그 리서치 부분,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고 스토리텔링하는 저널리즘 부분이 이렇게 연결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 YTN은 그 4년 전인 2015년부터 그 데이터 저널리즘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지리정보 시스템 GIS를 이용한 그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좀 굵직굵직한 보도들이 좀 있었죠. 예, 그 민간인질의 피해 실태, 그리고 소규모 그 난개발로 그 매장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 그리고 국내 화재 조사 체계의 문제점 등 이런 것들을 보도를 했고, 또 이런 보도로 그 각종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뭐 상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좋은 보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거니까요. 일단 뭐 YTN도 그렇고 다른 방송사에서도 데이터 저널리즘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 교수님이 좀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데이터 저널리즘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참여와 상호작용하는 저널리즘으로서의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공개와 관련된 부분도 아마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이고요. 또 데이터 저널리즘은 객관 보도와 또 심층 탐사 보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지만, 반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에서 오류가 있거나 또 잘못된 해석을 하면 공정성 측면에서 훨씬 더 큰 폐해가 있습니다. YTN의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지금 상설화되어 있다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그 데이터 저널리즘 팀과 전문 기자 등을 육성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조금 더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좀 개인적으로 공부가 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사진부터 동영상까지 촬영 편집이 가능해졌죠. 이렇게 촬영이 일상화된 시대이다 보니 누군가 의식하지 못하고 찍은 영상 하나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불법 촬영, 팩트체킹 젊은 시선에서 짚어봤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예인들의 불법 동영상 유포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혹시 누군가 날 찍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느끼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또 그 반대로 내가 무심코 찍은 사진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도 있을 텐데요. 불법 촬영, 과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불법 촬영의 법률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을 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배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 늘고 있어 처벌 규정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촬영하는 그 장면이 내 신체의 특정 부위로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했다라면 그것은 성폭력 처벌 특별법에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로 보입니다. 집회에 나갔을 때 나의 동의 없이 촬영된 나의 얼굴이 방송에 나가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소에 따라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집회가 광화문 광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불법 촬영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이기를 원하지 않는 장면에 대해서 누군가가 촬영을 하고 이에 대해서 동의 없이 그 장면을 방송하거나 어쨌든 SNS 등에 올리게 되었다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에서는 불법 촬영을 사생활 침해의 범죄의 한 유형으로 보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장비 사용 여부, 범행 횟수, 피해자 식별 가능성에 따라 중범죄로 구분해 처벌하고 있고요. 지난 4월 메릴랜드주 법원은 탈의실을 몰래 촬영하다 체포된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불법 촬영을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라고 부릅니다. 촬영 자체가 누군가에게 학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최대 7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불법 촬영 대응 가이드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촬영을 인지했을 경우 상대의 휴대폰 기종이나 인상 차기 등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면 즉시 경찰서에 발견한 카메라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도 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불법 촬영.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하기 전에 이것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YTN D&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B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에서 뺄셈을 어려워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관찰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법을 제안한 수다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최현주 평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B 시청자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어느덧 6월이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익혔던 내용들을 과목별로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특히 수학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혜수 선생님, 정유빈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학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꿀팁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필근 씨도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송필근입니다. 저도 이렇게 수다학은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수학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월 프로그램 개편 이후 수다학에서는 실제 교과 과정과 연계한 수학놀이를 다룬 데 이어 최근에는 수학에 대한 고민이 있는 아이의 학습 과정을 살펴보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관찰 카메라 구성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빼기가 좀 약하잖아. 그래서 좀 방긋방긋 밝게 웃던 차은이는 어디 갔나요? 표정이 나라 이름 백성 표정이죠. 어떡해. 너무 이해해요. 관찰 카메라는 개편 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코너로 수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준다는 프로그램 취지와도 잘 맞는다는 측면에서 더욱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편에는 영어는 좋아하지만 수학, 특히 뺄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아니 빼기가 많이 약한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만으로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상처가 되고 하기 싫어지는 요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화내지 말라고. 엄마는 화낸 게 아니고. 관찰 카메라를 통해 아이의 학습 태도와 어머니의 학습 지도 모습을 지켜보면서 멘토들이 즉각적으로 문제점을 짚어줬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해당 고민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이후 제공되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충분한데 받아내림의 개념이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채연이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한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 빼낸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도해 주시는 게 훨씬 좋죠. 자신감을 갖는 게 우선이거든요. 특히 아이의 성격이나 그동안의 학습 과정을 반영한 세심한 멘토링이 돋보였는데 이때 화면으로 멘토의 설명을 그림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표현해줘 실제 가정에서도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채연이는 엄마보다 몇 개를 더 갖고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질문이 그렇네요, 되면 진짜. 그럼요. 이 뺄셈식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단 주인공을 말로 본격적으로 표현된 만나기 것을 전에 수시로 바꾸는 학습 평가 능력까지 결과를 갖추는 먼저 수 있죠. 살펴봤는데 해보시고요. 아이와 학부모를 VCR을 통해 소개한 이후의 평가 결과를 보여줬다면 평가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한 멘토들이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동영상 활용이나 교구를 이용한 수학놀이 등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제시해줬는데 이러한 조언들을 시청자들이 모두 기억하기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그램 말미에 멘토들의 조언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잘못해 밥이야. 얘네들 똑같잖아. 얘네 밥 주는 거구나. 아유, 어머님이 아주 스튜디오의 패널 아이하고 구성 대화를 측면에서는 이렇게 맞춰가시는 수학 선생님 등 맞아요.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청자와 더불어 개그맨의 재치 있는 진행으로 다소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는 내용에 적절하게 흥미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던져서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기라든지. 아주 좋습니다. 네, 훌륭하네요. 칭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칭찬 스티커 아까처럼 도장 좀 찍어주세요. 수다학은 오랜 시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프로그램으로 애청자 또한 많습니다. 앞으로도 수학놀이를 비롯해 실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까지 매주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 컵라면 끓일 때 필요한 시간이 3분 정도죠. 이 짧은 시간에 복잡하고 어려운 뉴스에 핵심만 골라 채워넣은 새로운 콘텐츠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YTN 이야기의 주인공은 친절하고 맛깔나는 뉴스, 3분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라면이 읽는 3분 만에 이슈를 이해시켜드립니다. 오늘 3분 뉴스 주제는 3분 안에 이슈를 쏙쏙쏙쏙. 지난 2018년 12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뉴스가 YTN에 등장합니다. 뉴스계의 이단아, 이름하여 3분 뉴스. 지난 5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지난 2003년 정치풍자의 새 장을 연 YTN의 대표 콘텐츠 돌발 영상 기억하시죠? 3분 뉴스는 그 날카로운 유머와 풍자 정신을 젊은 감각으로 업그레이드한 결과물입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정통 뉴스 전문 채널 YTN, 뛰어난 모바일 문법을 갖춘 YTN 플러스. 두 매체의 장점이 만나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 거죠. 컵라면이 있는 그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한 주 동안 가장 이야기거리가 많이 됐던 이슈를 골라서
짧고 빠르고 쉽고 간편하게 시청자들한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시사 콘텐츠입니다. 24시간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YTN 뉴스. 매일 쏟아지는 싱싱한 뉴스 속에 다시 짚어봐야 할 소식을 건져 올리는 건 에디터들의 몫입니다. 뉴스를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뉴스에 대한 흐름이라던가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가장 많이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매주 초에 이번 주에는 어떤 아이템들이 이슈가 되는지를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뉴스,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를 그런 시사 감각을 가진 에디터들이 아주 절묘한 눈으로 포착을 하고요. 이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뉴스를 제작진은 명쾌하고 친절하게 재구성합니다. 뉴스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과정이 지금 이 회의에서 이뤄지는 건데요. 1분 1초가 바쁜 현대인의 일상. 이번 주 여러분의 3분을 책임질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번 주 주제가 그 강효상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통화 누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외교부 앞에 가서 정문 앞에서 3분 동안 라면 컵라면 먹으려고 지금 외교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파문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공직기강의 민낯이 드러난 이 소식을 제작진은 어떻게 담아낼까요? 강 의원은 5월 7일 있었던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 후 한국을 방문하길 요청하고 강효상 의원에게 이번 사태의 시작부터 관련된 세세한 정보까지 알짜배기만 쏙쏙 골라 담았네요. 수사처 법과 비리 수사처 법과. 이거 너무 가까이서 찍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라고요? 길게 찍는 것보다 짧게 줄이는 게 원래도 어려운 법이죠. 유치원 개학 연기 소식. 놀이터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어렵고 복잡한 뉴스의 핵심을 가려내고 여기에 이용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톡톡 튀는 유머를 얹으면 영양 만점 3분 뉴스 완성입니다. 예전에 한유총 사건 다룰 때 유치원에서 찍었거든요. 유치원에 이제 막 풀장에서도 찍고 그 방방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타면서 기자님이 되게 진지하게 리포트를 했어요. 되게 웃겼던 거예요. 그래서 댓글 중에 야 신박하다 막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그건 좀 뿌듯하더라고요. 와삼스톡이나 3분 뉴스 같은 그 모바일의 문법에 능숙한 기획자들이 기획하고 또 YTN의 시사에 강한 라이브와 속보에 강한 기자들이 참여하는 이런 콘텐츠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측이 서로 시너지를 내는데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이 3분 뉴스를 만드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월드 투어 러브 유얼셀프 스피크 유얼셀프를 시작했는데요. 한 주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궁금하시다고요? 일상에서 놓쳐선 안 될 깨알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YTN 3분 뉴스를 검색해보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모든 버스와 주요 대형 공원 또 공공복지시설에 무료 와이파이 단말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복지 실현을 위해서인데요. 통신료 부담 없는 무료 와이파이 존에서 YTN 뉴스 앱을 설치하시면 뉴스뿐 아니라 다양한 영상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데스크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